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 2023년에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라는 책과 두 번째로 뭐 한 달 정도 전에 반도체 관련된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각각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한 주요 기술적 전략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와 TSMC는 현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린 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반도체에서 이제 웨이퍼를 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라는 공정 어떤 산업의 단계에서 두 회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 두 회사는 대표적으로 2014년 정도에는 굉장히 점유율이 뭐 약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TSMC가 한 50% 중후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 전후까지 돼가지고 삼성도 굉장히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 진출을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격 혹은 이제 실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사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2나노라고 하는 반도체 제품에 아주 뭐 초미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정의 수율이나 고객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좀 있었었죠. 많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는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삼성전자하고 TSMC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아이폰, AP라고 하는 주요 가장 중요한 CPU겠죠. 그런 것의 생산을 삼성전자가 TSMC에 빼앗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로는 이 패키지 공정이나 설계상의 문제 등이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가 2022년 정도에 소위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중에서 하나가 GOS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퀄컴 칩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인 갤럭시 반도체, 갤럭시 S22에 관련되어진 칩을 적용했었는데 그때 칩의 성능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고객들이 게임을 진행할 때 다른 것들의 앱의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같은 거는 GOS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깔았다가 그것들이 고객한테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반도체 삼성이 갖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 그 다음에 어떤 수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소위 빅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퀄컴 등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소위 점유율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현재 파운드리 산업,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데에서 선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TSMC에 사람들이 몰리게 됐고, 현재 24년 2분기, 25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TSMC의 수율, 점유율 격차가 거의 이제 뭐 70%대 8% 정도, 이제 거의 7배, 8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서로 초미세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 국가나 회사들은 결국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 TSMC가 없는데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TSMC는 신규 공정이나 신규 개발을 진행해서 빅테크 회사들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제 안정적으로 2등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TSMC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TSMC의 물량이 비껴나간 나머지 회사들이 삼성전자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현재의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SMC가 대부분의 마켓을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조금 서력하는 것들이 경영상의 관점일 것이고요. 기술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소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2023년에 GOS 사태 이후죠. 그때 적용했던 게 GAA FET이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스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TSMC는 핀핏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 소자가 좀 더 성능이 개선된 방식인데 GAA FET이 이론적으로 성능 개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개선을 먼저 진행해서 삼성전자가 3나노 기반에 섰을 때도 먼저 서력하고 싶었는데 고객들이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수율의 문제와 성능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TSMC가 2026년 정도 때 2나노 수율이 안정적으로 됐을 정도, 그때쯤 해가지고는 바로 스위치 GAA FET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도 GAA FET을 만들고 있지만 고객들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TSMC에서 2나노
반도체 2026년 정도 때 GAFS를 하게 된다면 그때쯤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GAFS를 조금이라도 더 상용화시키려는 전략이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나노 공정 양산 시점에서 양사의 생산 능력 증대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나노 공정을 만든 다음에도 질문해 주신 대로 수율이나 생산 캐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삼성과 TSMC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확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확장 전략의 규모나 방식 같은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TSMC는 대표적으로 대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초미세 선단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미국에서 IRA법이죠. 소위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TSMC한테 10조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나서 아리조나 쪽으로, 미국 아리조나 쪽으로 팹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통해서 원래는 4나노 공정이나 3나노 공정 하려다가 2나노 공정까지 앞당겨서 팹을 만들겠다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물량은 미국의 빅테크 회사에 들어가는 AP나 주로 반도체 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만의 TSMC는 대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웨이퍼 캐파빌리티를 늘리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도 동일하게 약 7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아직 좀 조정 중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이 텍사스죠. 사스란 쪽이 옆에가 있고, 이거 오스틴이라고 곳이 있고, 오스틴은 삼성이 원래 반도체 그 팹이 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소위 3나노 이하급의 초미세 공정 팹을 지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했죠. 대신에 삼성은 지금 평택이나 소위 이제 화성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2나노 팹이라고 하는 곳의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양산 캐파를 늘리는 방식은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확장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삼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 현재 TSMC도 굉장히 미국의 팹을 지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미국에도 수율이 잘 나올 수 있을까? 미국 엔지니어는 일을 잘 안 하는데, 대만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뭐 이런 형태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TSMC 팹이라고 하는 건설이나 어떤 평가나 계측 같은 것들이 아주 정확히 잘 돼 있어서 아주 대단하게도 25년 1월 달에 지었던 아리조나 팹에서 3나노 수율이 80%가 넘게 나오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삼성한테는 굉장히 엄청나게 부러운 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TSMC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공정과 제품을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 대만의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든 미국의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든 최대한도로 그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소득이나 뭐 역량 이나 뭐 기업들이 다들 이제 TSMC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캐파 능력을 늘리더라도 수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수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웨이퍼에서 양품의 개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양품의 개수는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처럼 수주 방식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5천만 개를 수주했다고 했을 때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위 5천만 개를 다 만들 수 있는 납기 일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바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딜리버리 타임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미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수율을 80%를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뭐 3나노 수율을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삼성은 현재 아직까지 수율이 50%, 어떤 때는 40%,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딜리버리 타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팹을 늘리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수율을 안정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 차차 진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SMC가 월 4만 장에서 10만 장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TSMC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팹에서의 수율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할 때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아주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TSMC라고 하는 대만 팹과 나머지 회사에서 갖고 있는 팹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업계의 현재 일치된 전망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
트윈이 뭐냐면은 실제 실물이랑 그 다음에 계측되어진 디지털,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이 데이터상으로 일치해서 이것의 관리가 자동화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인데, TSMC는 현재 팹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형태의 미세한 공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디지털 트윈을 꽤나 완성했다고 보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잘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삼성전자도, 외려 마이크론도 이런 형태의 TSMC만한 정도의 실제로 팹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디지털 트윈 형태나 인프라의 일치화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월 4만 장에서 10만 장 늘리는 것들에 대해 업이 어렵지도 않고 계획대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TSMC는 아마도 각 캐퍼빌리티를 보고 있어서 빅테크 회사들이 계속 TSMC에 맡길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면은 값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굳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캐퍼빌리티를 높이더라도 그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TSMC 얼마 전에 업계사를 만나서 TSMC가 원래 이 대만 회사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회사보다 연봉이 낮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거주비나 주거비나 음식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졸 초임이 낮은 편인데, 현재 TSMC는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의 연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SMC를 다니게 되면 대만에서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된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제 워낙에 영업률이 높기 때문에 2025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부장급한테 거의 8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줬다는 얘기가 이제 업계에서 돌게 됐죠. 그만큼 TSMC의 연봉은 우리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업계 연봉보다 더 높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됐고, 그러면 그게 더 높은데 그 대만의 생활 수준을 봤을 때 엄청난 형태의 이제 부를 거두게 됐겠죠. 그래서 TSMC는 뭐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부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안정적으로 캐파를 늘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가 있겠다. 이건 이제 업계에서 TSMC를 소위 을로 대할 수 있는 펜리스 회사들한테 확인을 해보더라도 TSMC에 맡기면 완벽해버리는 거고,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 무서울 정도로 해결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다. TSMC가 아무리 가격을 높게 불러도 그냥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월에 4만 장, 10만 장이라고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는 충분히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고객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차차 늘리더라도 여전히 뭐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 같은 것도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나 수율 확보도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TSMC 적수는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서 쌓은 경험이 2나노 수율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현재 삼성전자는 2023년도에 3나노 공정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나노 공정의 소위 워킹 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웨이퍼 전체에서 동작하는 칩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TSMC 3나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고객을 찾아도 고객들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긴 했었으나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나노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높습니다. 이것에 두 가지 증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인텔에서 기본적으로 2024년에 1.8나노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갑자기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미 수포로 들어갔죠. 말하자면 이제 아무리 선언을 해서 갑작스럽게 공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실제 워킹 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연구 개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율 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4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차차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3나노의 공정을 만들었던 것은 충분히 좋은 형태의 어떤 노하우의 어떤 축적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축적이 됐을지라도 고객이 없었다는 점은, 이것은 이제 3나노를 만들었을 때 소위 기술력을 점프업해서 다른 경쟁자라고 보다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TSMC를 뛰어넘기 위해서 TSMC FinFET 3나노 공정 대비 삼성전자는 더 좋은 형태의 반도체 소자인 GA-FET이라고 하는 걸로 3나노 했지만, 여전히 GA-FET이라고 하는 형태의 소자가 업계의 연구개발 상대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도전이긴 한데, 이것이 상업으로 봤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 스탠다드로 갈 수 있는 것을 이미 TSMC가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TSMC가 GA-FET을 쓰지 않으면 어떤 고객들도
UAP에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을 선점해서 할 수 있을 때도 그게 고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나노의 GUFS라고 하는 공정을 가지고는 현재 고객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객 확보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개발의 노하우라고 하는 건 분명히 쌓였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나노 수율 안정화라고 하는 것에 연계한다면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3나노, 2나노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2나노는 약간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얘기하는 뭐 소자 크기가 10나노 초반에 3나노, 2나노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핀핏이라고 하는 공정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가 이제 로직의 20나노 정도 되는데 그때쯤부터 로직 20나노 반도체에서 핀핏이라고 하는 적용을 할 때 이 소자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그냥 숫자를 줄여 막 부르기 시작하면서 3나노, 2나노가 개선된 제품이긴 하나 이것들이 뭐 3나노보다 2나노니까 이게 30%가 줄어가지고 2나노 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정 정도의 크기에 줄어든 건 있지만은 3나노, 2나노가 연속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의 크기를 줄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서는 당연히 3나노보다 2나노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4나노보다 2나노를 한꺼번에 가기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더 동일한 장비에서 좀 나은 성능을 구현하는 게 바탕이 되고 진행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나노 공정 경쟁에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서비스 전략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 경쟁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소위 선단 노드라고 할 수 있어서 작년에도 1.4나노도 먼저 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2등 전략이라고 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TSMC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TSMC가 진행하는 데에서 남은 캐파라고 하는 걸 담당한다든지 TSMC가 스탠다드 레퍼런스 된 걸 가지고 이후에 경쟁하거나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약간 후발주자의 점진적이고 추격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그동안 파운드리 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게 2017년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객사에 대한 엄청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덜한 편이기도 하고 몇 번 이제 우리 TV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그간의 갑 마인드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형태, 팹리스를 고객으로 상대한 을이라는 상태를 뼛속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 대표적으로 2나노 디바이스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에 을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더욱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여러 가지로 숙일 수 있겠죠. 첫 번째 고개 숙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단가가 TSMC보다 약 30% 쌉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현재 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왔던 게 여러분 많이 들으신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반도체 소위 이제 자기들의 자율주행차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때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TSMC도 하나의 빅테크 기업이긴 하지만 손에 하나에 드는 핸드폰보다 자동차 비싸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싸기 때문에 실제 고객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칩 개수가 많지는 않겠죠. 빅테크들에도 TSMC가 테슬라의 모든 니즈를 다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작은 고객부터라도 확보해서 신뢰를 쌓는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해서 싸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작은 고객으로 확보한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 자사를 활용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자사를 활용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이번에 갤럭시 S7이 나왔는데 폴드 7이나 플립 7이 나왔죠. 특히 폴드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플립 같은 경우는 이게 접히는 거죠. 이렇게 좁게 접히는 거. 여기에 삼성전자 엑시노스라고 하는 거나 삼성전자 2나노 디바이스 쪽을 썼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사의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이 이걸 마라토라고 하는데 자사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자사의 스마트폰 연계하는 거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다. 두 번째로는 가격을 싸게 한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작은 고객부터 확보를 한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2나노 반도체나 이후에 선단 노드 같은 것들의 고객을 차별에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2등 전략, 추격자 전략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2나노 양산 경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경쟁 구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2나노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미세화되면 될수록 고객들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
것들을 좋아할 것이고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계도 자기가 더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파운드리 업계의 3강이 돼버린 거죠. 3강보다 1강, 2약인데 1강은 TSMC인 것이고요. 2약, 2중 뭐 정도 될 수 있는 게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제 점유율이 8%, 7%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SMIC가 보통 6%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미세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TSMC와 삼성전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SMIC 같은 레가시 공정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를 우리가 제외시키긴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두 회사를 보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수율 확보라고 하는 거나 선단노드에 대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당연스럽게 TSMC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고 하는 데에서 정치적 결단이나 뭐 소위 얘기해서 뭐 TSMC가 공습을 당한다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형태의 특별한 수준이 없으면은 TSMC의 독주라고 하는 걸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차근차근 해서 기존에 약 뭐 예를 들면 2014년 정도에 50대 20 정도, 뭐 2.5대 1 정도의 점유율 경쟁률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달려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전략 같은 것들이 일단 탄탄한 이등 전략,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부응했던 한진만 사장 같은 경우도 4나노부터 안정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화 진행한 다음에 차근차근 올려서 수율을 확보하면서 선단노드라고 하는 것을 고객을 차근차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TSMC의 한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글로벌 그 공급망에서 나아지는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의 디폴트인 거죠. 대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이 책에도 얘기했지만 2027년까지 그러한 교두부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아마도 다운턴을 업턴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소위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2030년까지 뭐 파운드리 업계 1등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도로 기존의 2014년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해서 그것에 뭐 어떤 티핑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에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한순간에 확보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이걸 TV를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다른 어떤 TV에 나오는 뭐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의 수주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만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 신설이 글로벌 TC 본딩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 반도체 기업의 공정의 미세화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웨이퍼 공정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도 웨이퍼 공정이 미세화가 너무 어려워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패키지 공정이었었고 예전에는 이 패키지 공정을 이 프라핏이 아니라 코스트라고 했었습니다. 코스트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의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이 돈 만드는 거지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4년 정도로 해가지고 소위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는 중요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때쯤에 나왔던 이게 결국에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은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장비 회사 중에서 바로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회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2003년도 정도 때 삼성과의 소송전으로서 유명하게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를 거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장비 자회사였던 스테코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한미 반도체 갖고 있었던 현재 유사한 장비입니다. TC 본더라고 하는 형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어떤 거에 반도체의 장비, 다이들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할 때 하는 장비인데 이것의 기술력을 거의 이제 100개씩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서로 소송전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NCND로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보지 말아요 정도로 해서 끝나버렸던 상황은 있었고 근데 한미 반도체는 아주 대단한 게 절치부심해가지고 그 공정 장비를 끝까지 개발해서 현재 거의 업력이 30년 넘어가게 됐죠. 근데 현재 이 TC 본더라고 하는 형태의 장비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 될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TSMC 한미 반도체를 그 후공정계 ASML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면서도 이 오래된 구력, 이 장비의 오래된 구력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율 달성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으면 수율 달성이 어렵다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럼 수율 달성은 왜 어려워지냐? 말하자면 이게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베낀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는 아무리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부품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3만 개까지 혹은 ASML 장비는 6만 개 가까운 정도의 부품 개수 갖고 있거든요. 이 부품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고 최적화가 되는지는 정말 아주 오래된 숙련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TC 본더의 독점률 같은 경우나 점유율이 현재 글로벌 탑 10에 들 정도의 장비 수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TC 본더에서는 독보적인 1등을 가지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 신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미반도체 장비는 만들면 팔리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 패키지 공정 자체가 프라핏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됐다. 그 중에서도 현재 기술 변화가 아주 크지 않은 바에야 현재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이 본더 장비 같은 것들의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거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한미 반도체 매출 같은 것들은 여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기본 원리와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TC 본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TC 본더가 뭐냐 봤을 때 TC가 뭐냐면은 서모가 이제 열이 있겠죠. C가 컴프레시브입니다. 맞으면은 열과 압력을 통해서 각 반도체 다이들을 붙이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붙이면 칩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HBM3E 같은 경우가 반도체 다이가 12개가 쌓입니다. 이 칩은 1cm가 안 돼요. 1cm 정도에 되는 칩이 있을 때 1cm 되는 칩이 이렇게 위로 쌓이는데 1cm 쌓일 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소위 얘네들이 10개가 막 쌓일 때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게임하실 때 보면 젠가도 이렇게 빌딩 쌓을 때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머리카락 굵기 정도로 흔들어지면 되면 공정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상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의 12개를 칩을 쌓아 올려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얘네들을 실제 가본딩을 통해서 막 쌓아 올릴 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이 TC 본딩이라고 하는 장비에 아주 진동이나 이 미세 진동 왔다 갔다 할 게 이렇게 쌓겠죠. 쌓을 때 얘네들이 갖다가 찝을 텐데 찝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겠죠. 그 정도로 얘네들이 아주 진동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TC 본더라고 하는 건 약간의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붙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이제 각 회사들이 막 하려고 난리 피고 있는 것이고, 삼성에서 특히 이제 서력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이 TC 본더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후공정의 조립 공정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의 전 공정에 화학 공정을 쓴다고 하는 게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TC 본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약간의 얘네들이 본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배선에 있겠죠. 배선을 동그란 범프라고 하는 걸로 막 깔아놓습니다. 막 깔아놔요. 깔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액체 물질이나 필름을 넣어가지고 싹 녹이게 되면 여기가 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이는 단계인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막질하고 이렇게 절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웨이퍼하고 웨이퍼를 다 붙여버립니다. 이건 뭐냐?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은 TC 본더라고 하는 거 대비해서 물리적 본딩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화학적 본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 TC 본딩은 범프라고 하는 물질이 크고, 그 다음에 옆에 EMC라고 하는 물질이 카본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구리라고 하는 것과 절연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범프의 크기는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게 훨씬 더 작습니다. 말하자면 TC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물질 차이가 있는 것이고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크기가 작고 물질이 발열이 잘 될수록에 기술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TC 본더라고 하는 게 기존 공정일 것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렵지만은 이후의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하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건 TC 본딩은 기존에 썼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정이라고 진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 미세하게 하게 되다 보면은 이 공정상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TC 본딩이 하나가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공정을 진행한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정 스펙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공정 장비를 만들거나 공정을 안정하는 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를 진행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걸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TC 본더로 관련된 걸 기존의 공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겠다고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달성하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TC 본딩은 후공정, 기존 걸 쓰는 것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전공정이랑 접목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단점은 TC 본딩은 기존 거에서 만들기 쉽고 기존 설비를 쓸 수 있겠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새롭고 어렵지만 만들면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세미텍, SK하이닉스, LG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본딩 기술의 특징과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잘 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소위 TC 본더 장비를 납품했었던 이 한미반도체에 대항해서 혹은 한미반도체랑 유사한 장비가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한화 세미텍입니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장비가 ASM PT라는 장비도 있었지만 그거 이제 국외회사니까 좀 차지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는 LG전자까지도 현 TC 본더라고 하는 거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말하자면은 국내 대기업들이 바로 반도체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에 뛰어들었다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잘 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가는 반도체 업계가 생태계가 잘 안 되거든요. 결국에 이 어플라이 머티리얼 ASL처럼 아주 거대한 형태의 장비 회사가 있는 건 아주 큰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 정도부터 해가지고 실제 이제 한화나 LG 쪽에서 LG전자까지도 장비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기존의 한미반도체가 중견 기업으로서 대단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만들던 회사에서 자기의 자생력 기술력을 막 확보했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한미반도체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 여러분 뭐 대졸자들이 대부분 반도체 회사나 뭐든 간에 대기업 가고 싶어 하지 중견기업은 갈 생각보다 안 하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처럼 뭐 약간 어떤 면에서 중견기업에서 자생력으로 만들었던 거 대비해서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인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여전히 한화나 LG 쪽이 더 유리한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 장비가 결국에 무엇이냐? 이 특히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게 결국에 기계장치라고 하는 게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이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태양광과 그 다음에 다양한 기계장치, 게다가 카이라고 해서 항공우주까지 하고 있는 생각보다 기계장치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화 세미텍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이게 한화 정밀기계라고 하는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전공정, 후공정 다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후공정 쪽에서 TC 본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경쟁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화 세미텍에서 그래서 이제 특허 같은 걸 소송전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뭐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서도 이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뭐 그런 뭐 소위 뭐 어떤 형태 카피라이트 권한까지 어떻게 정확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확보가 잘 됐다고 하는 게 현재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LG,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죠? LG 세탁기 고장 안 나죠. LG는 이제 마케팅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LG는 가전이나 세탁기가 하나도 고장이 안 나요. 그렇죠? 모터가 잘 만들고 정말 잘 만들거든요. LG전자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잘 만드는 이 기술력은 당연스럽게 반도체 후공 장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형태 반도체 업계에서 기존에 LG전자가 IMF 때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여전히 그 그룹의 대표나 그룹의 총수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빅데리에서 LG 반도체 팔아가지고 하이닉스가 해버렸으니까 그걸 너무 아쉬워하는데, 반도체 장비 업계로서 들어가가지고 그 헤게모니를 한번 가지고 싶겠다라고 하는 것에 LG전자의 노력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 반도체 TC 본드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땐 한미반도체, 두 번째로는 하나 세미텍, 세 번째로 들어온 현재의 LG전자, 이 각각 기계장치를 잘 만들던 이 회사들이 이 각축전을 붙는 것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 확보로서는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세계 회사가 물론 이제 여러분 제가 무슨 새로운 기업 대기업들 좋아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도 각각 개발을 할 것이고요, 하나도 개발할 것이고 LG도 뛰어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경쟁해가지고 이 뛰어난 장비가 글로벌리 수출까지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실제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TC 본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 세미텍은 거기에 경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C 본더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이죠.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장비,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각각 세계 회사들의 경쟁력이나 기술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징 기술 발전이 전체 반도체 성능과 수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패키징 기술 발전은 굉장히 현재는 중요해졌죠. 첫 번째 질문하신 대로 반도체 성능 향상에는 지금 절대적입니다. 말하자면 전공정 미세화를 통해서 반도체 성능의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반도체의 칩들을 싹 엮어가지고 한 칩의 반도체에 최적화를 시켜주는 패키징 공정이 성능 향상에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율 향상에는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만들 때 실제로 지금처럼 소위 어드밴스 패키지 나오기 전에 반도체 패키지 공정 스텝이 50개 스텝 전후밖에 안 됐습니다. 50개 스텝이라는 여기서 수율이 거의 99% 나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수율 확보에 패키지 공정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전 공정의 다이를 잘 만들어도 이것들이 후 공정 자체가 공정, 그 상태 공정 장비에서의 수율 확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패키지 공정의 수율 향상을 위한 장비, 소재라고 하는 것의 발달이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현재 TSMC에서 진행하는 소위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죠. 코오스라는 전략에서도 지금 코오스 전략의 수율이 60% 이상 나온다고 하는, 잘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0개 만들려면 6개 버린다는 얘기, 4개 버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현재 엄청난 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도로 이 패키지의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을 최적화를 통해서 나오는 수율 향상이라는 방식이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패키징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와 경쟁하는 주요 업체들은 누구이며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현재 TC 본더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여러저러 회사가 있겠지만 일단 TC 본더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품에서 기존에 이제 한미 반도체와 경쟁하던 회사들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일본 회사인 싱카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에서 이제 삼성의 자회사였던 세메스가 한미 반도체와 유사한 장비를 만들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이기도 하고 최적화하고 있긴 합니다만서도 세메스라고 하는 것이 안 됐었을 때 세메스보다 훨씬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싱카와라는 장비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와 경쟁하는 회사긴 한데, 지금 TC 본더로 봤을 때 1등은 한미반도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경쟁 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세미텍이라는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아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에서 ASM이라는 회사가 있죠. ASM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6등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회사는 주로 이 전공정에 증착 공정을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에 있다가 ASML과 분산해가지고 지금은 일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ASM에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쪽, 그래서 ASM PT, 패키지 테스트겠죠. 이쪽 장비를 만들어서 현재 한미반도체하고 경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로벌리 보게 된다면은 한미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카와라는 장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SM PT가 있습니다. 국내로 봤을 때는 세메스가 이제 좀 처지긴 하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메스와 연관된 회사들도 마찬가지, 국내 삼성 자회사들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들로 봤을 때 하나세미텍,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LG 같은 경우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TC 본딩 및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서는 계속 소위 가장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집적도가 향상된다. 집적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키지 공정으로 보자면은 IO 개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IO가 인앤아웃 개수입니다. 말하자면은 신호 처리 개수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칩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자그마한 칩에 신호 처리 개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만한 면적일 때 여기 신호 처리 개수가 예전에 1000개였습니다. 1000개였으면 여기 배선 개수가 2개가 있다고 친다면 칩은 작아지는데 신호 처리 개수가 2000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호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신호의 개수 있는 이 지점들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IO의 크기, 이 배선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개수는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배선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C 본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하이엔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나오고 있는 반도체, 예를 들면 현재 GPU가 있고 GPU 옆에 이제 TC 본드를 많이 쓰고 있는 HBM이 있겠죠. HBM이라고 하는 게 현재 HBM4라고 만들어 줄 때, 이때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처음에 설계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HBM 만들려고 했던 회사가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있을 텐데, 하이닉스에서 요것들을 바로 진행해서 TC 본더를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본딩 넘어가는 것들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실제 이제 이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 두께가 얼만큼이냐
뭐냐면 실제 이제 우리 이 두께 같은 거 재는 사이트를 우리가 재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각 반도체 회사나 제품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인공지능 반도체 GPU에 들어가는 형태의 스펙을 어떻게 할까에서 현재 HBM에 쌓는 높이가 77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게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2단을 쌀 거냐 16단 쌀 거냐 이렇게 됐는데 HBM4가 원래는 16단으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12단으로 시작을 하냐 말하자면 이 TC 본더 활용 여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TC 본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래는 775였어요. 근데 얘네가 16단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단수로 보자면은 16 곱하기 5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웨이퍼라고 하는 다이하고 이 본딩 붙여주는 것이 50 마이크로미터가 넘으면 안 되죠. 16 곱하기 5가 800이니까 800 이하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원래 웨이퍼라고 하는 게 보통 100 마이크론 되는데 이걸 정말 갈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마이크로미터 이하 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얘를 더 갈고 거기다 본더를 붙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TC 본더라고 하는 두께가 보통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 마이크로 하려고 치면은 웨이퍼는 25 마이크로 돼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요청했던 게 이 정도면 힘듭니다. 12단으로 시작할게요 라고 하는 거가 업계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12단 정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단을 775 나누니까 이게 60에서 65 마이크로 정도 되겠죠. 6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제 웨이퍼 다이가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고 TC 본더가 25 정도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12단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혹은 어떤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해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보다 훨씬 줄여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만든다. 그러면 얘네가 두께가 얇아지면서 단수 올라가겠죠. 당연스럽게 775 마이크로미터를 적용할 때 16단이라고 하는 걸 먼저 갈 수 있다. 근데 그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하이브리드 본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웨이퍼를 더 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숫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거를 선점해서 수율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이 12단에서 16단 같은 것들을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업계의 선점은 가능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TC 본더가 여전히 쓰일 수 있겠지만서도 HBM4E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4가 이제 내년 정도에 사용이 될 것이고 4E가 2016년이나 2017년 정도 전후 왔다 갔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되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TC 본더라고 하는 공정은 현재는 HBM3E하고 HBM4까지는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같은 경우는 2017년 정도에 상용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실제 하이브리드 공정을 먼저 확보하는 어떤 회사가 HBM 시장에서는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만약에 석권한다면은 당연스럽게 그것이 하이닉스의 독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TC 본더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실제로 HBM4E나 4 정도에서는 추격의 아주 대단한 발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